우리가 23년 고2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비문학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진 않아서 좀 정리만 잘하면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쌤과 같이 읽으면서 전개 방식 그리고 내용 일치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한번 짚어봅시다.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보면요. 전근대 사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전의 사회를 전근대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근대 사회는요.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근대의 전이 앞전자예요. 그럼 19세기 이후라고 이어지는 이 부분은요. 이제 전근대의 다음이니까 당연히 근대사회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위에서 나온 것처럼 출퇴근의 개념은 근대시대에 형성되었다 해서 이때의 그 19세기 이후는 근대가 되는 겁니다. 도시적 삶에서는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이제 분리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도시적 삶이 나왔다는 거는 그럼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경계가 없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 경제적 활동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둘이라는 거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관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여러분 대응이라는 건요. 짝지어진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사적 공간은요. 자, 우리가 한번 쌤이 여기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적 공간은요. 내부의 공간이자 실내의 공간을 뜻하는 거고요. 공적 공간은 외부의 거리이자 공간이자 거리의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 문단 가볼게요. 게오르케 진멜이라는 사람은요. 자, 여러분 학자 나왔죠?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에 대해서 파악한 학자예요.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 신경과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진멜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신경과민에 빠지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내면을 지킨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사적 공간이 바로 이 내면을 지키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적 공간인 실내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받은 자극을 좀 빼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또한 진멜은 개인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자, 여러분 개인의 개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실내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멜이 주목하는 실내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내면을 지킬 수 있는 게 실내의 기능 1번이고요. 두 번째 지금 기능은 개성의 실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실내 기능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는 진멜이죠.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 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여러분 진멜은요. 이러한 실내를 꾸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에요.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의 요약과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심미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의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자, 그럼 보면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개인의 은신
은신처이자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이게 바로 신뢰의 기능 첫 번째였죠. 일상의 신미화이자 자유로운 개성 표현, 이게 바로 신뢰의 두 번째 기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나왔던 내용의 반복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끌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3문단 갔더니요, 새로운 학자가 나왔어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요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사람이죠. 이거는 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영화에 대해서 도시적 삶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지문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 근대 도시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했다라고 봤대요. 즉,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에 대한 보상 심리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베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한다라고 봤대요. 여러분 보니까요, 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묘사가 많이 있죠. 인위적이며 이거는 공적 공간의 도피다라는 거는 지금 베냐민은 실내의 공간에 대한 실내의 어떤 실내 공간 자체라기보다는 실내를 꾸미는 이런 주거 문화죠. 주거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베냐민은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의 조합을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는 거주자를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 실내 자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 도피에 불과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그렇죠, 쌤 말대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디요? 여기 위에서 이 부분도 그랬고요. 이 부분도 그랬어요. 그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베냐민은요, 이 괴리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런 신뢰에 대해서 약간 도피의 공간으로 삼고 주거 중독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 때문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리의 파사주의다. 이걸 좀 주목을 했대요.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에 있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함으로써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한다.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 소비를 부추겼다. 또한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는 사이 공간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리는 바로 뭐였어요? 외부의 공간이자 공적 공간이다 라고 우리가 1문단에서 정리를 했어요. 실내는 내부의 공간이자 사적 공간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 파사주는 사이 공간으로서 이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네요.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봤죠. 자, 여러분, 왜 경계를 해체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베냐민은 사람들이 주거 중독증에 걸리는 이유가 괴리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즉,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거 중독증에 해당하는 실내에 대한 과한 꾸밈 그리고 도피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 이 괴리를 해결한다면 이러한 주거 중독증을 해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파사주라는 중간 영역을 통해 경계 해체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말들은 충분히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이 지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하면서 베냐민은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즉 여러분, 베냐민은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를 낡은 개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신건축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1920년대에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확화 경향이 지속된 상황에 대한 반론적 성격을 띈대요. 여러분, 신건축은요, 미확화 경향에 지속되는 상황이 싫었다라는 거죠. 이것과는 대조되는 문화예요. 한마디로 건축에 있어서 미학이 약간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즉, 미를 추구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자 여러분, 공간의 이분법, 무슨 공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이분법을 말을 하는 거죠.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다. 신건축에서는 철골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내부는 사적 공간, 그리고 이 외부는 공적 공간이죠. 이것의 경계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경계 해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빛이 투과하는 유리 사용의 확대는 내부와 외부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역시 경계 해체죠. 이에 비해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들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파사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베냐민은 본 거죠. 이처럼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가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파사주에서 문지방이라는 건 무언가를 넘어가는 경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문지방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이 있을 때 옛날에 여기 문턱이 있었던 거 알죠? 그걸 문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잖아요. 한마디로 파사주에서 어떤 경계, 과도기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 이거는 19세기 이전에 주거 중독증이 파다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즉 실내 공간에 집착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서 관계와 투가의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 여러분, 관계와 투가, 이건 뭐겠어? 위에서 말했던 이렇게 경계가 풀어지는 경계 해체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바로 파사주가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구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되고, 쌤처럼 이렇게 두 학자의 의견을 서로 다른 색깔로 구분해서 좀 표시를 하면은 한눈에 좀 잘 들어오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독서 지문은 흐름이 조금 기니까 꼭 영상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읽어보고 지문이 없는지 꼭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